9. 악마 이반 표도로비치의 악몽.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반 표도로비치의 병의 특성에 대해 독자에게 무슨 설명이라도 꼭 해야 될 순간이 왔음을 절감하고 있다. 미리 한마디 해두자면 이렇다. 그는 지금 이날 저녁 그야말로 선망증 발병 직전이었으니 그것은 오래전부터 흐트러져 있었지만 집요하게 병에 저항해온 그의 조직을 이제는 완전히 마침내 점령해버린 것이다. 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는 내가 감히 한마디 하자면 그는 끔찍할 정도로 긴장된 의지력을 발휘하여 정말로 잠깐 동안은 병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물론 병을 완전히 극복하려는 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필이면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숙명적인 순간에 몸소 그곳에 나아가 담대하고 단호하게 자기가 할 말을 똑똑히 하고 또 자기 자신 앞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밝혀야 하는 이 순간에 병자가 되는 게 혐오스러울 만큼 싫었다. 그래도 그는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긴 한데 내가 위에서 언급했듯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자기만의 환상에 사로잡혀 모스크바에서 초청해서 온 새 의사 말이다. 의사는 그의 얘기를 듣고 진찰을 해본 뒤 뇌가 손상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반이 혐오가 맞은 느낌에 마지못해 그에게 얼마간의 정상을 고백했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런 환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의사의 결론이었다. 검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잠시도 미루지 말고 곧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황이 나빠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반 표도로비치는 의사에게 다녀온 뒤 그 현명한 충고를 실천에 옮기기는커녕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는 걸 싹 무시해버렸다.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아직은 힘도 있는걸? 나뒹굴어 버린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때는 아무나 원하는 사람한테 치료를 맡기면 되지 뭐. 그는 이렇게 단정하고 한 손을 내저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자신이 미망에 들떠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그냥 앉아서 내가 이미 얘기했듯 맞은편 벽 앞 소파 위에 어떤 물체를 집요하게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어떤 자가 느닷없이 앉아 있었으니 이반 표도로비치가 스메르자코프한테 갔다가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만 해도 방 안에 없던 자였다. 이 자는 어떤 신사, 더 정확히 말하면 특수한 종류의 러시아 신사로서 이미 젊지 않은 나이, 프랑스인들이 흔히 말하듯 50살쯤 된 듯 했고 아직까지 숱이 많고 짙은색의 상당히 긴 머리카락에는 드문드문 새치가 보이고 특수임은 쐐기처럼 깎은 상태였다. 그는 최고의 재봉사가 재단한 것이 분명한 어떤 갈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다 헤어졌을 뿐더러 대략 3년 전에 재단한 것으로서 완전히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라 형편이 넉넉한 상류사회 인사라면 이미 2년 전부터 아무도 저런 것은 입지 않았다. 와이셔츠, 스카프처럼 생긴 긴 넥타이 등 모든 것이 한결같이 멋부리기 좋아하는 신사들한테서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와이셔츠는 더러웠고 넓은 스카프는 몹시 달아 있었다. 손님의 체크 무늬의 바지도 훌륭했지만 이건 역시도 색깔이 너무 밝고 어쩐지 폭도 너무 좁아서 지금은 이미 한물 간 것이었고 손님이 쓰고 온 부드러운 하얀 털모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머니 사정이 극히 부실하지만 체면 칠해를 하느라 따낸 열심히 차려입은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 신사는 농노대 시절만 해도 끝발을 날리던 과거의 백수 겸 지주 부류에 속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필경 상류사회의 점잖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았고 언젠가는 그들과 연줄도 있었으며 아마 지금까지도 들어 그 연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젊은 날의 즐거운 삶은 지나가 버리고 최근에 농노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금씩 가난해져서 품위를 갖춘 마음씨 좋은 옛 지인들 집을 떠도는 식객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았는데 그들은 그나마 부침성 있고 모나지 않는 성격, 즉 어쨌거나 점잖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를 맞아주고 또 누가 와있든 간에 자기 집 식탁에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그래봤자 물론 참 옹색한 자리에 불과했다. 이런 식객들은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능력도 있고 카드놀이에 한몫 끼일 줄도 아는 모나지 않은 성격의 신사들이지만 어디에 얽매이거나 뭘 위임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호랍이거나 과부, 즉 홀몸이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항상 어디 먼 곳의 무슨 아주머니 댁에서 키우고 있고 신사는 자신의 이러한 가족관계를 다소 수치스러워하든지 점잖은 모임에서는 거의 절대로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드물게나마 아이들한테서 그들의 영명축일과 크리스마스 무렵에 축하 편지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 답장도 보내지만 신압으로 그러다가 완전히 그들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불청객의 얼굴은 착하다기보다는 역시나 모난 데가 없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친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관상이었다. 시계는 안 갖고 있었지만 검은 리본이 달린 별갑 오페라 글라스를 갖고 있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싸구려 오팔이 박힌 커다란 금반지가 번쩍거렸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고수하며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손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냥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로 흡사 주인과 함께 차를 마셔주려고 자기에게 마련된 위층방에서 아래층으로 막 내려온 식객이 주인이 인상을 팍 쓰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 얌전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래도 주인이 입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친절한 대화를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투였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다소 느닷없는 염려의 빛이 드리워졌다. 좀 들어보게나. 그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하지만 내 그저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자네가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간 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였는데 정작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냥 와버렸어. 아마 깜빡 잊었던 모양이지. 그렇군. 이반은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고 그 얼굴엔 금세 어두운 근심의 빛이 드리워졌다. 그래, 깜빡 잊었어. 하지만 이젠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가 혼잣말처럼 웅얼거렸다. 그런데 너 말이야 하고 이반이 짜증을 내며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지금 나 혼자 기억해낸 것이 틀림없어. 안 그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너가 웬 참견이야? 나 혼자 그걸 기억해낸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슬쩍 귀뜸을 해준 것처럼 믿게 할 참인가? 그럼 그렇게 믿지 말게나. 신사는 상냥하게 웃었다. 믿음을 억지로 강요할 수야 있나? 더욱이 어떤 증거도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 특히 물적 증거는 말이야. 토마스가 믿은 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믿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자면 강신술사들은 나는 그들이 아주 좋은데 말일세. 글쎄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위해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 악마들이 저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뿔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쯤 되면 이미 저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하자면 물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식이지. 저 세계와 물적 증거들이라니 얼씨구나 신났지. 끝으로 악마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해도 신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관념론자들의 모임에 가입하고 싶어. 거기서 나는 실제론자이지만 유물론자는 아니란 말이요. 헤헤 라며 반론을 제기할 거야. 좀 들어봐.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탁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지금 꼭 미망에 들뜬 것 같다. 그래, 물론 미망에 들떠 있지. 어디 한번 마음껏 지켜봐.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래봤자 나를 지난번처럼 미친 듯 흥분시키지 못할 거다. 나는 다만 무언가가 부끄러워. 방을 좀 걷고 싶군. 지난번처럼 이따금씩은 너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너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너가 뭘 내까리고 있는지는 짐작이 가. 왜냐면 이건 나 자신이 말하는 거니까. 너가 아니라. 다만 알 수 없는 건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꿈속에서 늘 보았던 걸까? 아니면 생시해 본 걸까? 그래, 수건을 찬물에 적셔 머리에 갖다 대보자. 그러면 아마 너가 정발해 버릴 거야. 이반 표도로비치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수건을 집어 자기 말대로 한 뒤 물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방을 앞뒤로 거닐기 시작했다. 우리가 곧장 너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 마음에 드네. 손님이 말을 시작했다. 바보 같은 자식. 이반은 웃었다. 아니 그럼 내가 너한테 당신이라면서 존댓말을 쓸 줄 알았단 말인가? 나는 지금 기분은 좋은데 다만 관자놀이가 아프군. 정수리도. 그러니까 제발 지난번처럼 골치 아픈 철학적 얘기를 늘어놓지는 말아줘. 썩 꺼져버릴 수 없다면 뭐든 즐거운 얘기를 찌끄려 달란 말이야. 한간에 떠도는 유언비어 얘기나 좀 해주든지. 너는 식객이니까. 그래,
그런 얘기나 좀 해봐. 어쩌다 이런 악몽이 들러붙어 버린 걸까? 하지만 난 너가 무섭지 않아. 나는 너를 극복할 거야. 정신병원에 끌려가진 않을 거라고. 식객이라. 그 참 매력적이군. 사실 뭐 지금 내 꼴이 그렇기도 하지. 이 지장에서 내가 식객이 아니라면 또 누구겠나? 그나저나 나는 자네 말을 들으면서 다소 놀라워하고 있다네. 아무래도 자네는 이미 나를 신압으로 뭔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군. 지난번엔 그냥 자네 자신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단 한순간도 자네를 실제하는 현실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입안이 왠지 격노하여 소리까지 질렀다. 너는 거짓이야. 너는 나의 병이야. 너는 그냥 환영에 지나지 않아. 나는 다만 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모르겠고 보아하니 얼마 동안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너는 나의 환각에 불과해. 너는 나 자신의 구현일 뿐 그래봐야 고작 나의 한 측면. 그나마 나의 사상과 감정 중에서 가장 역겹고 어리석은 부분의 구현일 뿐이라고. 이 점에서 너는 나한테 심지어 흥미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다만 내가 너와 상대할 시간만 있다면. 이봐.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의 실체를 까발려야겠네. 아까 가로등 곁에서 자네는 알로사에게 덤벼들며 너는 그놈한테서 알아냈구나. 어떻게 너는 그놈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아냈지? 라고 외치지 않았나? 이건 아무래도 나를 떠올려서 나온 얘기잖아. 그렇다면 나도 짧은 한순간이지만 믿긴 믿었다는 소리야. 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던 거라고. 신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그게 인간 본성의 맹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지난번에 내가 잠을 잔 것인지 멀쩡히 걸어다닌 것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쩌면 그때 너를 그냥 꿈속에서 본 건지도 몰라. 생시에서 봤을 리가 절대 없어. 그럼 아까는 왜 그 아이, 즉 알로시아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굴었던 겐가? 그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말이야. 나는 조사마 장로 일로 그 애한테 죄 지은 게 있거든. 알로시아 얘기는 하지마. 감히 너가 어떻게 한낱 종놈 주제야. 이반은 또다시 웃기 시작했다.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자넨 정작 웃고 있으니 좋은 징조야. 어쨌거나 자네가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상냥하게 나오는데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알지. 그 위대한 결단 때문. 결단 얘기는 하지도 마. 이반이 광포하게 소리쳤다. 알았어, 알았네. 이건 고귀한 일이야. 이건 매력적인 일이지. 자네는 내일 형을 변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러 가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기사다운 행동이 아니겠나. 입 다물어. 내 너놈을 발로 걷어차 버릴 테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니 얼마가는 기쁘겠군. 환영을 보고 발길질을 하진 않으니까. 발길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실제 한다는 걸 믿는다는 소리 아닌가? 자, 농담은 그만하세나. 나한테는 이러나 저러나 매 한 가지니까 원한다면 욕설을 퍼부어도 좋지만 최소한 나와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바보니 종놈이니 도대체 무슨 말을 그리 험하게 하나? 너를 욕하는 건 나 자신을 욕하는 거야. 이반은 또다시 웃었다. 너는 나야. 다만 얼굴이 다를 뿐 나 자신이라고. 너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말로 표현해 줄 따름이야. 그래서 나한테 어떤 새로운 말도 해주지 못하는 거라고. 만약 내 생각이 자네와 일치한다면 나로선 그저 영광일 따름일세. 신사가 우아하면서도 위엄을 갖추면서 말했다. 다만 너는 내 생각들 중 한결같이 추악한 것만, 무엇보다도 멍청한 것들만 취하고 있어. 너는 멍청한 속물이야.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 아니, 나는 너를 참아내지 못할 거야. 난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이반은 이를 갈았다. 나의 벗이여, 난 어쨌거나 신사가 되고 싶고 또 신사 대접을 받았으면 한다네. 손님은 그야말로 식객답게 벌써 미리부터 양보를 해준다는 호의적인 야망을 발작적으로 과시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떳떳하다고 말하지도 않겠네만. 그래도 통상 사회에서는 나를 타락한 천사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무슨 공리처럼 되어 있다네. 하긴 내가 언제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네. 만약 언젠가 지금 그랬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걸 까먹은 것도 죄는 아니지. 지금은 그저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판만을 소중히 여기고 유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네. 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오,
그런데도 많은 점에서 중상모략에 시달려 왔지. 내가 이따금씩 여기 자네들 세상으로 옮겨와 보면 내 삶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처럼 흘러가고 나는 이게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어. 나도 자네와 꼭 마찬가지로 환상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처지라서 자네들의 그 지상의 리얼리즘을 좋아하지. 여기 자네들 세계에는 모든 것의 윤곽이 뚜렷하고 공식이 있고 또 기하학이 있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죄다 무슨 부정방정식 뿐이라네. 나는 이곳을 그녀의 몽상에 잠긴다네. 내가 또 몽상을 좋아하지 않나. 게다가 지상에 있으면서 미신을 믿게 됐지 뭔가. 비웃지 말게 제발. 나는 내가 미신을 믿게 된 것이 마음에 든단 말일세. 나는 여기서 자네들의 관습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테면 공중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자넨 상상하기도 힘들겠지만 상인들, 사제들과 함께 한정탕에 들어가 푹 찌는 걸 좋아한다네. 내 꿈이 바로 이런 것인데 칠푸드나 나가는 무슨 뚱뚱한 장사꾼 아줌마로 변해서 그것도 영영 되돌려 놓을 수 없게 싹 변해서 그 아줌마가 믿는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 말일세. 나의 이상은 말일세. 교회 안으로 들어가 순결한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이야.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 고통도 끝이 날 테지. 그리고 자네들 세계에서 치료받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 봄에 천년두가 돌았을 땐 양육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가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슬라브 형제들을 위해 10루블을 희사했다니까? 그런데 자네는 듣지도 않는구먼. 이보게, 자네는 오늘 왠지 기분이 영 꿀꿀한 모양이야. 신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자네가 어제 그 의사한테 다녀왔다는 걸 알고 있네. 그래, 자네 건강은 어떤가?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 바보 같은 자식, 입안이 딱 잘라 말했다. 그 대신 자네는 참 영리하지. 또 욕설을 퍼부을 텐가? 나도 뭐 딱히 관심이 있어서 물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럼 대답하지 말게나. 요즘은 류머티즘이 또다시 기승을 부려서 말일세. 바보 같은 자식, 입안이 또다시 되뇌었다. 자네는 줄곧 자기 얘기만 하는데 말이야. 나는 작년에 류머티즘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네. 악마도 류머티즘에 걸리나? 아니 왜 없겠나. 내가 이따금씩 사람으로 현현하는 이상, 이런 모양으로 현현하는 이상 받아들여야지. 나는 사탄이니까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나 내게도 낯설지 않지. 뭐라고? 사탄이니까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나 하라고? 이런 말을 하다니 악마치고는 제법 똑똑한 걸. 드디어 자네를 만족시켰다니 기쁜데. 하지만 그건 나한테서 취한 말이 아니야. 입안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양 멈칫했다. 내 머릿속에선 그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결코 없어. 그 참 이상한 일이야. 이건 제법 참신하지 안 그런가? 내 이번에는 떳떳하게 구는 차원에서 자네에게 설명을 해주겠네. 한번 들어보게나. 꿈을 꿀 때, 특히 저기 소화불량이나 뭐든 다른 이유로 인해 악몽을 꿀 때 인간은 맹세코 레프 톨스토이도 지어내지 못할 만큼 예술적인 꿈을 그토록 복잡하면서도 사실적인 현실을 그런 사건 내지는 심지어 그런 류의 음모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건들의 세계 하나를 보곤 하는데 그것도 자네들 세계의 더 높은 현상에서부터 와이셔츠의 가슴팍에 달린 마지막 단추 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상도 못할 만큼 세세하게 말이지. 하지만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절대 무슨 대단한 작가들이 아니고 오히려 극히 평범한 사람들, 관리들, 칼럼니스트들, 사제들이라니. 이건 숫제 지난한 문제거리라고 할 만하다네. 한 장관이 나한테 직접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의 최상의 발상들은 잠을 잘 때 더 오른다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거라네. 나는 비록 자네의 환각이지만 악몽을 꿀 때처럼 나는 지금까지 자네의 머릿속에 떠오른 적이 없는 독창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고로 나는 자네의 악몽에 불과할 뿐 이걸 두고 벌써 자네의 생각을 반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거짓말이야. 너의 목표는 너가 독자적인 존재이지 나의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있고 그래서 너는 지금 너의 입으로 너가 꿈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나의 벗이여. 내 오늘은 특수한 방법을 택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줌세.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 바로 그때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다만 자네들 세계에서가 아니라 아직 저기에 있을 때. 저기가 어디야 말해봐. 너는 나의 세계에서 오래 머물 텐가? 떠나둘 수는 없겠어?
거의 절망에 차서 이반이 소리쳤다. 그는 걸어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소파에 앉아 다시금 탁자에 팔을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콱 움켜잡았다. 물수건은 걷어내서 신경질을 내며 집어던졌다. 분명히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리라. 자네는 신경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신사가 허물었고 무사택병하면서도 참 우호적인 표정을 지으며 지적했다. 자네는 심지어 내가 감기에 걸릴 수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나는 모양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됐던 걸세. 나는 그때 장관들을 점치고 두고 있던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지체 높은 귀부인이 주최한 외교관들 저녁 모임에 가는 길이라 정신이 없었지. 뭐 연미복에 하얀 넥타이, 장갑까지 챙겼지만 아무도 모르는 머나먼 곳에 있다가 자네들이 땅에 닿으려면 공간을 날아가야만 했는데, 물론 이건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하지만 태양 광선으로도 꼬박 8분은 걸리는 거리를, 그래 한번 생각해보게. 연미복에다가 가슴이 확 트인 조끼를 입었으니 원래 정령들은 추위에 뜨는 법은 없지만 사람으로 현현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났던 건데, 이런 공간, 이런 에테르와 이런 물속, 이런 천공 위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다시 말해서 얼마나 추운지 숫제 춥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야. 자네도 짐작할 걸세. 영하 150도였다니까. 총구석의 계집 아이들이 곧잘 치는 장난이 제법 유명하지 않나. 영하 30도의 혹한의 풋내기 총각한테 도끼를 핥으라고 하는 거야. 도끼에 닿는 순간 혀는 얼어붙고 그 바보 천치가 그걸 떼내려면 혀 껍질이 벗겨져 피가 철철 나는 거지. 하지만 그래봤자 겨우 영하 30도 아닌가. 그런데 150도쯤 되면 내 생각으로 말일세 도끼에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금방 없어지고 말걸. 물론 다만 때마침 거기에 도끼가 있기만 하다면. 그런 곳에 과연 도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멍하면서도 혐오감에 사로잡힌 듯 상대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의 미망을 믿지 않기 위해, 완전히 광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고 있었다. 도끼라고? 손님은 놀라면서 되물었다. 뭐 그렇지. 그런 공간이라면 도끼는 어떻게 될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왠지 광포하고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소리쳤다. 그런 공간에 도끼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발상 한번 기막히군. 그게 어디든 좀 더 멀리 간다면 내 생각으론 이유도 모른 채 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날아다니겠지. 천문학자들은 도끼의 출몰을 계산할 때고, 카트추크는 1870년에서 8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카트추크의 신문과 종교 달력을 발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카트추크는 달력에 기입해 넣겠지. 그게 다야. 너는 멍청해. 어찌나 멍청한지 아주 바보 천치야. 이반은 박박 우게 됐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똑똑하게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난 너 말을 듣지 않겠어. 너는 리얼리즘을 무기로 나를 무찌르고 나한테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겠지만 나는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믿지 않겠어.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세. 모든 것이 진실이야. 유감스럽게 진실은 거의 언제나 싱겁게 마련이거든. 보아하니 자네는 나한테 그야말로 뭔가 위대한 걸, 어쩌면 뭔가 아름다운 걸 기대하는 모양이군. 그거 참 대단히 유감이야. 왜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다니까. 그따위 철학적 얘기는 집어치워, 이 당나귀 같은 놈. 철학은 무슨 철학? 가뜩이나 지금 오른편이 전부 마비되어 끙끙 신음하는 판국에 의사라는 의사는 죄다 찾아가 봤네. 진단을 내리는 데는 도사라서 자네 병이 어떤 것인지 손가락으로 세듯 낱낱이 얘기해 주지만 치료할 줄은 모르더라고. 마침 거기에 열광에 사로잡힌 애송이 의대생 하나가 있었다네. 죽을 때 죽더라도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하더군. 이런 경우에 또 환자를 전문의들한테 보내는 것이 그네들의 수법 아닌가. 우리는 그냥 진단만 하니까 이제는 아무개 전문의한테 가보세요. 그분은 치료를 해줄 거요. 하고 해서 내 자네한테 하는 말이지만 모든 병을 치료해주던 옛날 의사들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이젠 오직 전문의들만 신문에다 줄곧 광고를 내고 있다니까. 자네의 코에 병이 생기면 파리로 가라고 할 걸세. 거기 유럽의 한 전문의가 코 치료를 담당한다 하면서 말이야. 파리에 도착하면 그가 코를 진찰하긴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오직 당신의 오른쪽 콧구멍만을 치료할 수 있다. 원래 왼쪽 콧구멍은 내 전공이 아니라서 치료하지 않는다.
내 치료를 받은 뒤엔 비인으로 가보라. 거기엔 왼쪽 코를 치료할 특별한 전문의가 있다. 할 걸. 그럼 어떻게 할 텐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로 했지. 한 독일인 의사가 목욕탕에 앉아서 소금탕 꿀을 몸에 문지르라고 충고했거든. 그래서 나는 오로지 목욕이나 한 번 더 할 참으로 거길 찾아가서 온몸에 꿀을 칠해봤지만 효과는 전혀 없더군. 절망한 끝에 밀라노에 있는 마테이 백자에게 편지를 썼지. 그랬더니 책과 물약을 보내줬는데 거참. 그러고는 생각을 해보게 호프의 메가 X가 효험이 있었지 뭔가. 우연한 기회에 사서 한 병 반을 마셨는데 춤이라도 출 수 있을 만큼 싹 나았지 뭔가. 고마운 마음이 끌어올라 신문에다 꼭 그에 대한 감사문을 실어야겠노라고 결심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여기서 이미 완전히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지. 그 어떤 신문사에서도 내 글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지나치게 반동적인 얘기가 될 것이므로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악마가 존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익명으로 실으시죠. 라는 충고만 할 뿐이었지. 아니 익명이라면 그게 무슨 감사문인가? 나는 신문사 편집인들과 농지거리를 좀 했지. 요즘 같은 시대에 신을 믿는 건 정말 반동적인 일이지만 나는 악마가 아니요. 나를 믿는 건 괜찮소. 라고 말해주었거든. 그랬더니 그쪽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도대체 누가 악마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우리의 편집 방향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설마 농담으로 이러는 건 아니실 테죠? 라고 하더군. 하지만 농담으로 이런다면 이건 너무 싱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래서 그쪽에선 결국 실어주지 않았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내 가슴에 아주 못을 박아버렸다네. 나는 가장 훌륭한 감정들, 가령 고마워하는 마음까지도 오로지 나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소리니까. 또다시 철학 행진을 시작했군. 이번이 정오스럽다는 듯 이를 갈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따금씩은 도대체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원. 나는 중상모략을 당한 인간이야. 자네도 지금 글피담에 나들어 멍청하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네가 아직은 젊다는 거야. 이복의 친구. 세상 사는 이성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닐세. 나는 천성적으로 선량하고 명랑한 마음을 타고났고 나도 이런저런 보도비를 써본 몸이야. 이 말은 고골의 희극 검찰관 3막 6장에 나오는 주인공 콜레스타코프의 대사라고 하네요. 나도 이런저런 보도비를 써본 몸이야. 자네는 나를 그야말로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폴레스타코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운명은 그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다네. 내가 결코 헤아릴 재간이 없는 저기 어떤 태고적 소명에 의해서 나는 부정을 할 운명을 타고났지만 사실 나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라서 부정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네. 안 돼. 어서 부정해. 부정이 없으면 비평도 없고 비평 분과가 없다면 무슨 잡지라고 할 수 있겠나? 비평이 없으면 그저 호산나밖에 없을 테지. 하지만 삶을 위해선 호산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이 호산나는 회의의 도가니를 거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뭐 등등 이런 종류의 것들이지.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거든. 뭐 그쪽에서들 속죄양을 한 마리 골라서 비평분과에서 글을 쓰도록 강요했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이 꼬락서리가 된 거라네. 우리는 이 희극을 이해해. 예컨대 나는 솔직히 다 깨놓고 나 스스로의 파괴를 요구하는 바일세. 하지만 안 돼. 살아야 돼. 너 없이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 하고 말하더군. 세상의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가 없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하지만 사건이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자,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마음을 굳게 먹고 사건이 일어나도록 봉사를 하는 거고 또 명령에 따라 불합리한 짓을 저지르는 거란 말일세. 사람들은 심지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료한 이성을 지녔음에도 이 희극 자체를 뭔가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바로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는 거야. 뭐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대신 여전히 살고들 있어. 그것도 환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고통이란 것이 곧 삶이기도 하니까. 고통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나. 모든 것이 끝없는 기도의 연속으로 바뀔 텐데. 그건 거룩하긴 하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지.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고통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방정식의 X라네.
나는 모든 시작과 끝을 잃어버린, 심지어 결국엔 자기 이름마저도 망각해버린 삶의 어떤 환영이지. 자네 비웃고 있구먼.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또다시 화를 내고 있어. 자네는 영원히 화만 내면서 이성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만 자네한테 또다시 반복하건대 나는 저 천상의 삶을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를 송두리째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칠푸드나 나가는 장사꾼 아줌마의 영혼으로 현현하여 하나님 앞에 촛불을 밝힐 수 있길 바랄 따름이라네. 그럼 너는 신을 믿지 않는 건가? 이반이 정오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다시 말해서 자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네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온다면야 신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반이 다시금 광파하고도 집요하게 소리쳤다. 하, 자넨 정말 그렇게 진지한 건가? 이보게 나 모르겠어. 그 참 위대한 말이 나왔네 그려? 모른다면서 신을 본다고? 아니야, 너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란 놈은 나야. 너는 나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근래 쪽이야. 너는 나의 환상이야. 다시 말해서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자네와 동일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네. 그래, 이 편이 공평할 거야. 공평할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밖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세상들, 신, 심지어 나 자신인 사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증명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유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태고적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해온 나의 자아의 발전에 불과한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어서 빨리 중단해야겠군. 자네가 지금 당장 달려들어 한 대 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무슨 재미나는 일화라도 들려주면 좋으련만. 이반이 병적으로 말했다. 우리 화제에 꼭 맞는 일화가 있긴 있는데 다시 말해 일화가 아니라 전설이지. 자네는 지금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불신을 꾸짖고 있지. 하지만 이복의 친구, 사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나. 저기 우리 쪽에선 지금 다들 정신이 아찔해졌다네. 모든 게 다 자네들의 과학 때문이야. 원자와 오감, 4대 원소가 있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지. 원자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도 있었던 거니까. 하지만 자네들이 거기서 화학적 분자니, 원형질이니 뭐 이런 악마로선 도통 알 길이 없는 것들을 발견해냈다는 것을 우리 세계에서 알게 되자마자 우리는 그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어. 중요한 것은 미신과 유언비어들이 막연하게 됐다는 거야. 만연하게 됐다는 거야. 유언비어라면 우리 세계에도 자네들만큼이나 많고, 아니 심지어 조금 더 많을지도 몰라. 끝으로 밀고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 세계도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는 분과가 이 제3국을 암시한다는 말이랍니다. 암시하는 말. 정보를 수집하는 분과가 하나 있다네. 자, 그래서 이 기괴한 전설은 우리의 중세, 그러니까 자네들의 중세가 아니라 우리들의 중세시대 얘기인데 우리 세계에서는 칠푸드나 나가는 장사꾼 아줌마들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자네들의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줌마를 제외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죠. 자네들 세계에 있는 건 우리들 세계에도 다 있는데 이건 진짜 발설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 자네한테 우리네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는 걸세. 이 전설은 천국에 대한 거야. 여기 자네들이 땅에 사상가 겸 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법이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모든 것을 다 거부했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거부했다더군. 그러다가 죽었는데 이제 곧 암흑과 죽음으로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앞에 내세가 떡하니 나타난 거야. 그는 너무 놀랍고 또 붕괴해서 이건 내 신념에 위배되는 일이다 라고 말했지. 어쨌건 이 때문에 그는 형을 받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있잖나.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뿐이고 이건 그냥 전설에 불과한 얘기라서 말일세. 어쨌거나 그가 받은 형이란 암흑 속에서 1000조 킬로미터를 괄호 속에 우리 세계에서도 요즘은 미터법을 쓴다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0조 킬로미터를 걸어가라는 것이었는데 이 1000조 킬로미터를 다 걸으면 그때는 그를 향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모든 걸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였지. 너희들이 저 세상에는 1000조 킬로미터 말고 또 어떤 고문법이 있지? 이반이 어쩐지 이상하게 활개를 띠면서 말을 가로막았다. 어떤 고문법이 있냐고? 하이고 그런 건 묻지도 말게. 옛날에는
별의 별 고문법이 다 있었지만 요즘은 도덕적인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선 양심의 가책과 같은 헛소리들 뿐이라네. 이것도 자네들 때문에, 자네들의 풍습의 완화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네. 뭐 그래봤자 누가 덕을 봤나? 덕을 본 건 오로지 양심 없는 자들 뿐이지. 원래 양심이란 게 없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덕이 없잖나 말일세. 그 대신 아직 양심과 명예를 간직하고 있는 점잖은 사람들만 고생을 했지. 그 복에 준비가 되지 않는 토양에 계획을 실행했으니 그나마도 남의 제도를 보고 베꼈으니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따름이었지. 차라리 고대의 화형이 더 나았을 거야. 자, 그래서 천조 킬로미터 형을 받은 이자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길을 가로막고 들어누워선 가지 않겠어. 원칙 때문에 가지 않겠다. 라며 버텼지. 러시아의 계몽된 무신론자들의 영혼과 고래 뱃속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버티며 썩냈던 예언자 요나의 영혼을 한테 뒤섞으면 바로 그게 이렇게 길바닥에 들어누운 사상가의 성격이 될 걸세. 거기 길바닥에서 뭘 깔고 들어누웠나? 뭐 거기 뭐든 깔 게 있었겠지. 자네 비웃는 건 아닐 테지. 장하다. 이반은 여전히 그렇게 이상한 활기를 띠고 소리쳤다. 이제 그는 어쩐지 예상치 못한 호기심마저 보이며 상대의 말을 들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누워있나? 그게 말이지 그렇지 않다네. 그렇게 거의 천년을 들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지. 철은 당나귀 같은 놈. 이반은 이렇게 소리친 뒤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영원히 누워있거나 천조 베르스타를 걷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어차피 10억 년이 걸친 대장정이 될 텐데. 심지어 훨씬 더 오래 걸릴걸? 다만 연필과 종이가 없군. 있었으면 계산을 해보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는 오래전에 다다랐고 바로 거기서 일화가 시작된 거라네. 다다랐다니 대체 어디서 10억 년을 구했을까? 참, 자네는 여전히 지금의 우리 지구만 생각하나? 지금의 지구는 어쩌면 그 자체가 10억 번은 좋게 반복되었을 거야. 뭐 살 만큼 다 살고 얼어서 갈라지고 산산이 흩어져 애초의 구성 원소들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천공과 같은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엔 다시 해성이 생기고 다시 태양이 생기고 태양에서 다시 지구가 나오고 정말이지 이런 발전은 이미 무한하게 많이 그것도 토시 안에 안 틀리고 모든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네. 어찌나 권태로운지 불쾌할 정도라니까. 그래. 다다랐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를 향해 천국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이건 시계, 그의 시계에 따른 건데 괄호 속에 이렇게 되네. 하긴 그의 시계는 내 생각으로는 길을 오는 동안 분명히 오래전에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애초의 구성 원소들로 분해됐을 거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시계에 따른 건데 어쨌거나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소리쳤다네. 이 2초를 위해서라면 천조 킬로미터는 고사하고 천조 킬로미터에 또다시 천조 킬로미터를 곱하고 또 거기에다 천조 킬로미터를 곱한 글이라도 걸을 수 있겠노라 하고 한마디로 호산나를 불렀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으면 그곳이 다소 점잖은 사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심지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꺼릴 정도였다네. 너무나 맹렬하게 보수주의자로 변해버렸다는 거지. 한데 이거야말로 러시아적 천성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하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일세. 그 물건을 사는데 지불한 만큼의 돈만 받고 팔았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이런 류의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거든. 나는 이놈의 정체를 간파했어. 이반은 이제 완전히 기억났다는 듯 어쩐지 그의 어린애처럼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천조년에 대한 그 일화, 그건 바로 내가 직접 지어낸 거야. 나는 그때 17살이었고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일화를 지어내 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아이의 성은 코로프킨이었고 그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 일화는 너무도 독특한 것이어서 어디 다른 데서 가져왔을 리도 없어. 거의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 무의식적으로 떠올랐어. 너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단 말이야. 놀라워.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조차도 수천 가지 것들이 이따금씩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곤 하니까. 꿈에서 떠오르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야말로 그 꿈이라는 거다. 너는 꿈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자네가 나를 거부하느라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 보니까 라면서 신사가 웃었다. 자네가 어쨌거나 나를 믿고 있다는 확신이 서는군. 절대 아니야. 100분의 1도 믿지 않아. 그래도 1000분의 1 정도는 믿겠지. 원래 동종요법적인 한 방울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아니겠나. 슬슬 고백하게나. 믿는다고 말이야. 하다못해 1만 분의 1이라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아. 입안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싶은지도 몰라. 그러고는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으라, 어쨌든 이제야 고백을 하는군. 하지만 나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자네를 도와주겠네. 들어보게나. 자네가 나의 정체를 간파한 게 아니라 내가 자네의 정체를 간파한 거라네. 나는 일부러 자네한테 자네가 이미 잊어버린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던 건데 그건 자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거짓말이야. 너가 출연한 목적은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야. 그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동료, 하지만 불안, 하지만 믿음과 불신 간의 투쟁, 이런 것은 자네처럼 양심이 있는 사람에겐 이따끔씩 너무도 큰 고통인지라 차라리 목을 매는 것이 낫지. 나는 그러니까 말일세. 자네가 나의 존재를 아주 조금이나마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화를 얘기해 줌으로써 자네에게 철저하게 불신을 불어넣은 거라네. 나는 자네가 믿음과 불신 사이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도록 이끄는 거라네. 여기에는 나만의 목적이 있거든. 새로운 방법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자네는 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자마자 그 즉시 내 눈앞에서 내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한테 확신시키려 들 거야. 내 자네를 잘 알고 있지. 그렇게 되면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는 셈일세. 나의 목적은 고결한 거야. 내가 자네에게 믿음의 깨알 만한 씨앗 하나라도 뿌리면 거기서 참나무가 자라날 테고 또 그 참나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네는 그 위에 앉아 황야의 은자들과 재에 물들지 않은 여인들, 이 부분은 푸시킨의 시 은자들과 재에 물들지 않은 여인들의 1절이랍니다. 황야의 은자들과 재에 물들지 않은 여인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질 걸세. 사실 자네는 남몰래 몹시 그러고 싶어 하지 않나? 자네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구도 생활을 하기 위해 황야로 떠날 걸세. 그러니까 내 놈은 이 개 망나니 같은 놈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냐? 어쨌든 언젠가는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자네 또 버럭 성질을 내는구먼. 내가 슬쩍 보기만 해도 버럭 성질을 내니 원. 어릿광대 같은 놈. 네 놈은 언젠가 바로 그런 자들, 즉 메뚜기를 잡아먹고 17년씩이나 텅 빈 황야에서 기도하느라 온몸이 이끼로 뒤덮였던 그런 자들을 유혹해 본 적이 없었나? 이보게, 나는 그런 짓만 해왔다네. 온 세상, 아니 온 세상들을 다 잊고 그런 사람 하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원래 금강석이란 아주 귀한 것이지 않나? 정말이지 그런 영혼 하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성조와 전체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네. 우리에겐 우리 나름의 계산법이 있거든. 성리란 귀한 거라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네가 절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달 수준이 자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믿음과 불신의 10년이란 동일한 순간에 한꺼번에 관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극 배우 고르브노프의 말처럼, 고르브노프는 배우, 작가고 만담가로 도스토 예프스키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고르브노프의 말처럼 때때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사람이 곤두박질을 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아니 그래, 코는 간신히 붙들고 떠나왔나? 이 말은 낭패를 보다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다라는 뜻의 수거이지만 이하 이 표현으로 언어 유희를 벌이고 있다는 곳 설명되어 있네요. 코는 간신히 붙들고서 떠나왔나? 이복의 친구 하고 손님이 격언조로 한마디 했다. 어쨌거나 때때로는 코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코를 붙들고 떠나오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지 않나? 병을 앓게 된 어느 후작이 고해 성세 때 자기의 고해 신부인 예수의 신부에게 최근에 말했던 말일세.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군. 후작이 나에게 내 코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말이지. 내 아들이여 라며 신부가 말을 빙빙 돌리더군. 만사는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운명들에 따라 채워지는 법이고 눈에 보이는 재앙은 이따금씩 비록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이요. 만약 준엄한 운명이 그대에게서 코를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평생 아무도 그대에게
그래도 코나 붙은 채 남게 됐다는 말을 못할 테니 이거야말로 그대에겐 이득인 것이요. 성스러운 신부님, 그건 위안이 못됩니다. 절망에 찬 사람은 그렇게 소리쳤지. 오히려 코만 제자리에 붙어 있다면 저는 한평생 매일 코나 붙은 채 남게 돼도 황홀에 들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신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네. 나의 아들이여, 모든 복을 한꺼번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그것 자체가 이런 경우에도 그대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인 것이요. 그대가 방금 외쳤듯 한평생 기꺼이 코를 매달고 있어도 좋다고 외친다면 그대의 소원은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진 것이요. 왜냐하면 코를 잃어버림으로써 어쨌거나 그 덕분에 한평생 코나 붙은 채 남게 된 꼴이 됐으니까요. 채, 병신 같은 소리 작작해. 이반이 소리쳤다. 이복의 친구, 나는 그저 자네를 웃겨주고 싶었을 따름이네. 하지만 맹세코 이건 정말로 예수의 교도들이나 써먹는 궤변이고 맹세코 그때 일어났던 일을 나는 지금 토시 하나 안 빼고 자네한테 그대로 전해준 거야.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나도 골칫게나 알았다네. 이 불운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 바로 그날 밤 권총으로 자살을 했거든.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청년 곁에 붙어 있었지. 이 예수의 고해실로 말할 것 같으면 인생의 울적한 순간마다 나에게 진정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오락거리가 되어준다네. 자네한테 사건 하나를 더, 그것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걸 얘기해 줌세. 20살쯤 된 금발머리의 노름한 처녀가 늙은 신부를 찾아왔지. 그 아름다움이며 몸매며 착한 마음이며 군침이 돌 정도였어. 처녀는 고해털 너머로 몸을 숙이고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속삭였지. 그러자 신부가 소리쳤어. 나의 딸이여, 그대는 정녕 또 타락해버렸단 말이요. 이 무슨 소리란 말이요. 이번엔 그 남자가 아니라니. 하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 그대는 정녕 이러고도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요. 하고 죄지은 여인은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나의 신부님 하고 죄지은 여인은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 일이 그에게 너무나 큰 만족을 선사하고 나한테도 전혀 힘든 일이 아닌걸요. 세상에 이런 대답이 나왔으니 기가 막히지 않나? 그 순간 나도 뒷걸음을 치며 물러났다네. 이건 자연 그 자체의 외침일세. 이건 자네가 원한다면 순결 그 자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나는 당장 그녀의 죄를 사해준 뒤 몸을 돌려서 그 자리를 뜯는데 곧장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네. 신부가 고해털이다 떼고 내일 저녁 그녀와 미래 약속을 한 소리가 들리지 뭔가? 노인은 그야말로 부싯돌 같았는데 글쎄 한순간에 타락해버린 거지. 본성의 진리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 자네는 또다시 콧방귀를 낄 텐가? 또다시 화를 낼 건가? 통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자네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나를 좀 내버려둬. 내 놈은 찰거미 같은 악목처럼 내 뇌 속에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반이 자신의 환시 앞에서 맥이 빠져 병적으로 신음했다. 나는 내 놈과 있는 것이 지루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내 놈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좀 제한하고 또 나한테서 한결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와 자네가 서로 얼마나 다정스럽게 지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걸세. 신사는 훈계조로 감정을 담아 말했다. 자넨 나를 보고서 골이 잔뜩 나 있겠지. 내가 불타버린 날개를 단 채 무슨 붉은 빛에 휩싸여 천둥 번개를 치고 번쩍이면서 자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임했다고 말이지. 그리하여 첫째, 자네의 미학적 감각이 모욕을 받았을 테고 둘째, 자존심이 또 상했을 걸세. 아니 어떻게 나같이 위대한 사람한테 이렇게 속물적인 악마가 찾아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러게 말일세. 자네에게 아무래도 벨린스키가 그토록 조롱한 그 낭만적인 기질이 있는 거야. 하지만 어찌겠나 젊은이. 나도 아까 자네에게로 올 채비를 할 때만 해도 그냥 장난삼아 진짜로 카프카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역한 5등 문관처럼 연미복에 사자별과 태양별을 달고 자네 앞에 임해볼 생각이었지만 여기서 태양별은 사자 및 태양 훈장, 카프카스에서 공훈을 채운 자들에게 수여한 페르시아 훈장이라고 하네요. 최소한 북극성이나 시리우스 별도 아니고 이 북극성은 스웨덴 훈장이지만 동시에
제카브리스트 12월 당원이라네요. 제카브리스트들이 발간한 문학적 정간물 및 게르첸과 오가르프가 해외에서 피어낸 북극성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감히 사자별과 태양별을 연미복에 붙였다간 자네한테 죽도록 얻어맞을 것 같아서 더러 겁이 나지 뭔가. 안 그래도 자네는 줄곧 나더러 멍청하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는 지적인 면에서 자네와 겨룰 생각은 주어도 전혀 없네.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이 악을 원하지만 정작 선만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했지. 이거야 뭐 자기 마음대로지만 나는 완전히 반대야. 나는 어쩌면 자연 전체를 통틀어 진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선을 바르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말씀이 오른쪽에 못 박혀 죽은 강도의 영혼을 자신의 가슴에 품은 채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하는 게루빔들의 기쁨에 참 외침 소리를, 하늘과 온 우주를 뒤흔들어 놓은 세라핌들의 우렁찬 환희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네. 여기 세라핌은 구품 천사 가운데 상급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하네요. 게루빔도 약간 높은 천사인데, 그리하여 모든 성스러운 것에 맹세하건대 나는 그 합창단에 합류하여 그들 모두와 함께 호산나를 외치고 싶었다네. 아니, 가슴 속에선 벌써 그 소리가 터져나오고 튀어나왔을 정도였어. 내가 또 자네도 알다시피 워낙에 감상적이고 또 예술적일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나. 하지만 상식이란 놈이, 이놈이야말로 내 천성의 가장 불행한 자질 아니겠나? 이 순간에도 나를 의무의 경계선 안에다 가두어 버리는 바람에 그만 절호의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네. 왜냐하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즉, 나마저도 호산나를 외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즉시 세상의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릴 테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게 아닌가. 바로 그래서 나는 오로지 나의 직업적 의무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 내부에서 끌어오는 훌륭한 순간을 억누르고 추잡한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던 걸세. 선의 명예는 누군가가 죄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직 추잡한 일만 남게 되었지. 그래도 나는 그렇게 공짜로 놀고 먹으면서 명예를 누리는 삶이 부럽지는 않네. 명예에는 별로 욕심이 없거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 왜 오직 나만이, 단지 나 하나만이 모든 점잖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지어 발길이까지 당하는 운명에 처해졌을까? 사실 사람으로 현현하면 때때로 이런 불미스러운 부산물마저도 감수해야 되거든. 나도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절대 나한테 그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서 호산나를 부르면 그 즉시 필수 불가결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온 세상에 건전한 상식이 판칠 테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도 신문 잡지 따윈 구독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물론 그런 걸 비롯한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 말이야. 사실 나도 알고 있다네. 내가 결국은 화해를 하고서 나의 1000조 킬로미터를 끝까지 걸어간 뒤 비밀을 알아낼 것임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내고 버티면서 마음을 다 잡은 채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행할 것이네. 바로 한 명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수천 명을 파멸시키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 옛날 옛적 나를 그토록 골탕 먹인 단 한 명의 의인 요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또 얼마나 많은 명예로운 평판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던가. 그래,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나에게는 두 개의 진리가 존재하는 법이야. 하나는 저 세계의 것, 저쪽의 것으로서 아직은 내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진리이고, 다른 것은 나 자신의 진리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순수한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야. 자네 잠들었나? 여부가 있나? 이반은 표독스럽게 신음했다. 내 천성의 속에 들어있는 온갖 어리석은 것, 내 머릿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단물 선물 다 빼먹고 씹을 대로 다 씹은 뒤 썩은 고깃덩어리처럼 내동댕이 쳐진 이 모든 것들을 네 놈은 무슨 새 소식이라도 되는 양 내 앞에 갖다 바치는군. 이번에도 자네 입맛을 맞추는데 실패했군. 그래도 난 문학적 표현까지 써가며 자네를 유혹할 생각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나의 이 하늘의 호산나 얘기 사실 썩 괜찮지 않았나? 그 다음 지금 이 하이네풍의 신랄한 어조, 이것도 어떤가 썩 괜찮지? 아니, 나는 절대로 내놈 같은 종놈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혼에서 내놈 같은 종놈이 태어났을까?
이복의 친구, 나는 매력이 철철 넘치고 귀여워 죽을 것 같은 러시아 도련님 하나를 안다네. 젊은 사상가에다 문학을 비롯한 각종 세련된 것들 대단히 애호하고 또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의 서사시를 쓴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라네. 내가 염두에 둔 건 오직 이 청년이야. 대신문관 얘기는 하지도 마. 그건 금지야. 이반은 너무도 수치스러워 얼굴을 새빨개 붉히면서 소리쳤다. 뭐 그럼 지질학적 변동은 어떤가? 기억나나? 마침 이것도 작은 서사시이지. 입 닥치지 못해. 안 그러면 네 놈을 죽여버릴 테다. 나를 죽이겠다고? 천만에. 미안하지만 말을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기쁨을 누려보자고 온 것이니까 말일세. 오, 나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전율하는 내 벗들의 열렬하고 젊은 꿈들을 사랑한다네. 지난 봄에 자네는 여기에 올 채비를 하면서 그곳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정을 내렸지.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식인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바보들 같으니 나와 상의라도 좀 해보지 않고선. 내가 생각하기론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인류의 내부에 있는 신에 대한 관념만을 파괴하면 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일에 착수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 같으니 일단 인류가 하나같이 다 신을 거부한다면 구태여 식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전의 모든 세계관이 무엇보다도 이전의 모든 도덕률이 저절로 붕괴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삶으로부터 취하기 위해 한데 뭉치겠지만 이는 기필코 오로지 이 세계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일 따름이다. 인간은 신성과 거인적인 오만함 덕분에 기고만장해질 것이며 그렇게 인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젠 자신의 의지와 과학의 힘으로 시시각각 무한히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인간은 예전에 자신이 갈망했던 천상의 연락을 모두 대체해 줄 만큼 더 높은 연락을 시시각각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부활의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필멸의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되 신처럼 오만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너무도 오만하기 때문에 인생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그저 삶의 순간만을 만족시킬 따름이지만 그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불꽃은 강렬하게 타오를 것이니 그것은 이전에 묻은 저편의 무한한 사랑을 갈망하며 타올랐던 그 불꽃만큼이나 강렬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류의 얘기지. 정말 귀여워 죽겠다니까. 이반은 양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지만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래도 목소리는 계속했다. 나의 젊은 사상가의 생각은 이랬다네. 이제 문제는 이런 시대가 언제든 도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도래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류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어리석음을 보건대 천년이 더 지나도 이러한 세계가 건설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 중 누구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새로운 원칙에 따라 세계를 건설해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시대가 절대로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신과 불멸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인신이 될 수 있으며 설사 그런 사람이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한 명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어쨌거나 그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은 이상 필요하다면 예전의 노예와 같은 인간이 가졌던 온갖 도덕적 장벽을 가뿐한 마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신은 법률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타날 곳, 그곳이 곧 신의 자리인 것이다. 내가 나타날 곳, 그곳이 지금 곧 제일 가는 자리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것으로 끝이다. 정말 하나같이 귀여운 얘기라니까. 다만 사기를 치고 싶었다면 진리의 승인 따위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나. 하긴 요즘 러시아의 젊은 녀석이 다 이렇지 뭐. 진리라는 것 얼마나 사랑하게 됐으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히 사기를 칠 엄두도 못 내니까 말이야. 손님은 필경 자신의 뛰어난 웅변에 도취된 나머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가며 비아냥거리듯 주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가 할 말을 채다 끝내기도 전에 이반은 갑자기 탁자에서 찻잔을 집어 웅변가에게 휙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바보짓이 아닌가 결국.
상대방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찻방울을 툭툭 털어내면서 소리쳤다. 루트의 잉크병. 이 말은 악마의 존재와 그 위력을 믿었고 그렇기에 그것을 경계해왔던 루트는 실제로 종종 악마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기를 유혹하는 악마에게 잉크병을 던졌다는 전설과 비슷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루트의 잉크병이 떠올랐나 보군. 자네는 나를 꿈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꿈을 향해 찻잔을 집어 던지다니. 이거야말로 여자들이나 써먹는 수법 아닌가? 하지만 내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자네는 그냥 귀를 틀어막고 있는 신용을 했을 뿐 실은 다 듣고 있었던 게야. 갑자기 마당에서 집요하게 창틀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소리 안 들리나? 차라리 문을 좀 열어주게나. 손님이 소리쳤다. 저건 자네 동생 알로시아가 아주 뜻밖의 흥미진진한 소식을 갖고 온 걸세. 네, 장담하지. 입 닥치지 못해 이 거짓말쟁이야. 저게 알로시아라는 걸 나는 니놈보다 먼저 알았어. 녀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단 말이야. 물론 녀석이 그냥 왔을 리는 없으니까 물론 소식을 갖고 왔겠지. 이반은 미친 듯 흥분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문을 좀 열어주게. 얼른 열어주란 말일세. 밖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고 그 애는 자네의 동생 아닌가. 이보게 날씨가 어떤지 빤하지 않나? 이런 날씨엔 개도 바깥에 내놓지 않는 법인데.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반은 창문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팔다리를 묶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쇠를 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바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커졌다. 마침내 갑자기 가쇠가 끊겼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소파에서 뻘떡 일어났다. 그는 몹시 생경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양초 두 자루가 거의 다 타버렸고 지금 막 손님에게 집어던졌던 찻잔은 탁자 위 자기 앞에 놓여있고 맞은편 소파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지만 방금 그의 꿈속에서 귓전에 맴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주 절제된 것이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천만에 맹세코 이건 꿈이 아니었어. 이건 모두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창문으로 달려가 통풍창을 열었다. 알로시아, 너한테 오지 말라고 명령했잖아. 그는 동생에게 광포하게 소리쳤다. 한두 마리로 잘라 말해. 한두 마디로 잘라 말해. 왜 왔어? 한두 마리라고 했다. 듣고 있니? 1시간 전에 스메르 자코파가 목을 맸어. 알로시아가 마당에서 대답했다. 현관 쪽으로 와.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마. 이반은 이렇게 말한 뒤 알로시아에게 문을 열어주러 갔다. 10. 이건 그놈이 말했어. 알로시아가 안으로 들어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전한 소식은 1시간 남짓 전에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자기 집으로 달려와 스메르자코파의 자살을 알렸다는 것이었다. 제가 사무바르를 치우려고 그분 방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벽에 박힌 못에 매달려 있었어요. 신고는 했느냐? 알로시아의 질문에 그녀는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고 곧장 도르님한테 제일 먼저 달려왔고 오는 내내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었다. 알로시아는 그녀가 꼭 미친 사람 같았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벌벌 떨었다고 전했다. 알로시아가 그녀와 함께 그들의 오두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스메르자코파는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의지와 의향에 따라 내 생명을 끊는 바이다 라고 쓴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알로시아는 이 쪽지를 탁자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곧장 경찰서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알로시아는 이반의 얼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곧장 형에게로 왔어 라며 말을 끝맺었다. 얘기하는 내내 그는 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형의 얼굴 표정을 보고 왠지 몹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형 하고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형은 정말로 아픈 게 분명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아니, 너 참 잘 왔다. 이반은 생각에 잠긴 듯 알로시아의 외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사실 그놈이 목을 맸다는 건 알고 있었어. 누구한테서? 누구인지는 몰라. 하지만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가? 그래, 그놈이 나한테 말했어. 그놈이 방금 전에 나한테 말해주었지. 이반은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에 잠긴 듯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놈이라니 대체 누구야? 알로샤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고 물었다. 그놈은 슬그머니 내 뺐어. 이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놈은 너한테 겁을 먹은 거야. 비둘기 같은 너한테. 너는 순결한 게루빔이야. 드미트리는 너를 게루빔이라고 부르지. 게루빔이라. 세라핌들의 우렁찬 환호성이라. 한데 세라핌이 대체 뭐니? 어쩌면 하나의 성좌가 아닐까 싶어. 그런데 이 성좌 자체가 기껏해야 무슨 화학적 분자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라. 사자성자와 태양성자도 있는데 넌 모르니? 형 앉아. 알로세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소파에 앉으란 말이야. 형. 제발 형은 미망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베개를 베고 누워. 그래. 그렇게 머리 위에 손수건을 얹어줄까?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수건을 좀 줘봐. 여기 의자 위에 있어. 내가 조금 전에 이리로 던졌거든. 여기 없는 걸 염려하지 마.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봐, 저기 있잖아. 알로세는 방의 다른 편 구석, 입안의 화장대 곁에서 곱게 깨놓은 아직 쓰지 않은 깨끗한 수건을 찾아내 이렇게 말했다. 입안은 이상한 눈으로 수건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그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다. 잠깐만. 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는 조금 전, 1시간 전에 바로 이 수건을 저기서 가져와 물로 적셨어. 그리고 그걸 머리 위에 얹어놓고 있다가 여기로 던졌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싹 말라있지? 다른 수건은 없었는데. 형이 이 수건을 머리에 얹었다고? 알로샤가 물었다. 그래. 그러고는 방 안을 걸어다녀서 1시간 전에. 양초는 왜 이렇게 다 타버렸어? 몇 시나 됐어? 곧 12시야. 아니라고. 이반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건 꿈이 아니었어. 그놈이 왔었어. 그놈은 여기 앉아 있었어. 저기 저 소파에. 너가 창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그놈에게 찻잔을 던졌어. 여기 바로 이 찻잔을. 잠깐만. 전에도 잠을 잤지만 이 잠은 잠이 아니야. 전에도 이랬어. 나는 알로샤. 요즘 꿈을 자꾸 꾸는데.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야. 나는 걸어다니고 말하고 또 보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고 있는 거야. 어쨌거나 그놈이 왔었어.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야. 바로 이 소파에. 그놈은 진짜로 멍청해. 알로샤.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이반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방 안을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누가 멍청하다는 거야? 누굴 두고 하는 얘기야, 형? 알로샤가 또다시 수심에 잠겨 물었다. 악마야. 그놈이 내 방을 들락날락해서 2번을 왔었지. 아니, 거의 3번이라고 해야겠군. 그놈은 나를 약 올렸어. 그놈이 불타버린 날개를 단 천둥번개와 광채를 동반한 사탄이 아니라 그저 하찮은 악마라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면서. 하지만 그놈은 사탄이 아니야. 그건 그놈의 거짓말이야. 그놈은 참칭자거든. 그놈은 그저 악마, 시시껄렁하고 하찮은 악마에 지나지 않아. 그놈은 목욕탕에 다닌대. 그놈의 옷을 벗기면 아마 길고 매끈한 꼬리가 나올 테고 그 꼬리는 덴마크 개처럼 길이가 1아르센이나 되고 짙은 갈색일 거야. 알로샤, 눈속을 걸어봤더니 몸이 꽁꽁 얼었겠구나. 차를 좀 마시련? 뭐라고? 식었다고? 사무바리를 내오라고 할까? 이런 날씨엔 개도 바깥에 내놓지 않는 법인데. 알로샤는 얼른 세면대로 달려가 수건을 적셨고 이반에게 다시 좀 앉으라고 한 뒤 물수건을 그의 머리에 얹어주었다. 그러고는 자기도 그의 곁에 앉았다. 아까 너가 리즈에 대해 무슨 말을 했더라? 이반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몹시 수다스러워졌다. 나는 리자가 마음에 들어. 내가 너한테 그 애에 대해 무언가 추접한 말을 했지. 그건 거짓말이었어. 사실 그 애가 마음에 들거든. 나는 내일 카차 때문에 걱정이 돼. 이게 제일 걱정이야. 앞날이 걱정이란 말이야. 그 여자 내일 나를 팽개치고 2발로 짓밟을 거야. 내가 자기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미차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일은 십자가의 날이지. 교수대의 날은 아니거든. 아니, 난 목을 매진 않을 거야. 알고 있니? 나는 자살 따윈 절대로 할 수 없는 놈이야. 알로샤, 비열하기 때문에 그럴까? 응? 하지만 난 겁쟁이는 아니야.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그런데 스메르자코프가 목을 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래, 이건 그놈이 나한테 말해준 거야.
그럼 형은 누군가가 여기에 앉아 있었다고 굳게 믿는 거야? 알로샤가 물었다. 저기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 너라면 그놈을 쫓아냈을 거야? 하긴 너가 쫓아낸 거나 다름없지. 너가 나타나자마자 그놈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너의 얼굴이 좋아, 알로샤. 내가 너의 얼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니? 그런데 그놈이란 바로 나야, 알로샤. 나 자신이야. 이라고. 나의 저열한 모든 것, 나의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모든 것이란 말이야. 그래, 나는 낭만주의자야. 그놈은 이걸 간파했어. 비록 날 비방하려고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놈은 진짜 멍청한 놈이지만 바로 그걸로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놈은 간사해. 동물적으로 간사한 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열받게 할지를 알고 있었어. 그놈은 줄곧 내가 그놈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서 약을 올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했어. 그놈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멋지게 속여 넘겼어. 하긴 그놈 그래도 나에 대한 바른 소리를 많이 해줬지. 절대로 나 스스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거야. 알고 있니 알로샤? 알고 있냐고? 라면서 이반은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으려는 듯 너무나 진지하게 덧붙였다. 나는 그놈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그놈이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 그놈이 정말 형을 못살게 군 모양이구나. 알로샤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약을 올렸다니까. 그리고 있잖니 기똥찬 놈이야. 정말로 기똥차. 양심이란 대체 뭔가. 그것은 나 자신이 만든 것이라네. 그런데 왜 내가 괴로워하나? 습관 탓이지. 7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류의 전 세계적인 습관 탓이지. 그 습관을 버리면 우리는 신이 되는 거야. 이건 그놈이 한 말이야. 그놈은 이렇게 말했어. 형이 아니라? 알로샤는 해맑은 눈으로 형을 바라보면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 그럼 그놈을 던져버려. 그놈을 내동당이 쳐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놈들이 형이 지금 저주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해. 그러고는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해. 그래. 하지만 그놈은 아주 못된 놈이야. 그놈은 나를 비웃었어. 그놈은 시금방졌어, 알로샤. 이반은 어찌나 분한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놈은 나를 비방했단 말이야. 그것도 한두 가지로 비방한 게 아니야. 내 눈앞에서 나에 대한 거짓말을 했어. 자네는 선행의 위협을 달성하러 가는 모양이군. 아버지를 죽인 건 자네다. 자네의 사주를 받고 그 종놈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만천하에 알리려는 거지. 형, 알로샤가 상대의 말을 끊었다. 제발 좀 진정해. 형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놈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자네는 선행의 위협을 달성하러 가는 모양이지만 그러면서도 선행 따윈 믿고 있지 않아. 바로 이 때문에 자네는 악에 받쳐서 괴로워하는 거고 또 바로 이 때문에 자네는 그토록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거야. 그놈은 나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놈은 잘 알고 있어. 그건 형의 말이야. 그놈의 말이 아니라. 알로샤가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병이 나서 미망에 들떠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아니야. 그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 자네는 자존심 때문에 가는 거다. 자네는 분연히 떨치고 나아가 살인을 한 건 나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공포에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냐.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들의 견해 따위는 경멸한다. 너희의 공포 따위도 경멸한다. 라고 말하겠지. 이건 그놈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일세 자네는 그들한테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범죄자의 살인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관대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형을 구하려는 마음에 자백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이야.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알로샤. 이반은 눈을 번뜩이면서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그까지 시시껄렁한 쌍놈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 이건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알로샤.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너한테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그놈한테 찻잔까지 집어던지는 바람에 찻잔에 그놈의 상판대기에 부딪혀 박살이 났어. 형, 진정해. 그만하란 말이야. 알로샤가 간청했다. 아니야. 그놈한테는 사람을 못살게 구는 재능이 있어. 잔인한 놈이야. 이반은 동생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했다. 나는 그놈이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뭔지 언제나 예감했어. 그래, 설사 자네가 자존심 때문에 갔다고 쳐도 그래봤자 어쨌거나 자네 나름의 희망은 있었던 건데
즉 스메르자코프는 그 죄가 발각되어 유형에 처해질 테고 미차의 누명을 벗을 테고 너는 그저 도덕적으로만 단죄를 받을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테지. 그런데 스메르자코파가 목을 메고 죽어버렸으니 그래 자네가 혼자 저기 법정에 가서 떠들어 본들 이제 누가 자네 말을 믿겠나. 하지만 그럼에도 자네는 갈 테지. 암 여부가 있나 어쨌거나 기어코 갈 테지. 일단 가기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대체로 이렇게 된 마당에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건가? 이건 무서운 말이야 알로샤. 나는 이런 질문들을 참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느냐 말이야. 형 하고 알로샤는 형의 말을 가로막았는데 자기도 공포심에 짓눌려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어떻게든 이반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는 듯했다. 그놈이 어떻게 내가 오기도 전에 형한테 스메르자코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더욱이 그걸 알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그놈이 말했다니까. 이반이 주호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확고하게 말했다. 너가 정 그렇게 나오니 말인데 그놈은 오직 그 말만 했어. 그리고 자네가 선행을 믿는다면 그야 좋은 일이지. 남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원칙을 위해서라도 가겠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래봤자 자네는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돼지 새끼야. 게다가 자네에게 선행이란 게 뭔가? 자네의 희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거기엔 대체 뭘 하러 가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자네 자신도 뭘 하러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뭘 하러 가는지를 자네가 알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르려면. 게다가 마음을 정했다고? 자네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자네는 밤새도록 앉아서 망설일 테지 갈까 말까 하고. 하지만 자네는 어쨌거나 가게 될 거야. 가게 될 거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어. 자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든 간에 결정권은 이미 자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으니까 가고야 말 테지. 감히 가지 않고는 못 베길 테니까. 왜 못 베기느냐? 이건 자네가 직접 알아맞혀 보게나. 바로 이게 자네한테 주어진 수수께끼일세. 그러곤 일어나서 가버렸어. 너가 오자 그놈은 가버린 거야. 그놈은 나더러 겁쟁이라고 했어. 알로샤. 그 수수께끼의 답은 내가 겁쟁이라는 거야. 그런 독수리들은 땅 위에 높이 비상할 수 없는 법이지. 그놈은 이렇게 덧붙였어. 이런 소리를 덧붙이더란 말이야. 스메르자코프도 꼭 이런 말을 했더랬지. 그놈을 죽여야 해. 카차는 나를 경멸하고 있어. 나는 벌써 한 달째 이걸 훤히 알고 있어. 게다가 리자도 나를 경멸하려 들 테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가는 거야, 라니.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짓말이야. 너도 나를 경멸하고 있지, 알로샤? 이제는 나는 너를 다시 정오할 테지만 저 개망나니 같은 놈도 정오한다. 저 개망나니를 정오한다. 저런 개망나니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게 유형지에서 썩어버리라지. 그놈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 나는 내일 갈 거야.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놈들의 면전에서 모두에게 침을 뱉어줄 테다. 그는 미친 듯 흥분하여 벌떡 일어나더니 수건을 걷어던지고서 또다시 방안을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알로사는 조금 전에 한 말을 기억했다. 꼭 깨어있는 채로 자는 것 같아. 걸어다니고 말하고 보고 하는데 그런데도 자고 있어 라는 말을. 지금의 상황이 꼭 그런 것이었다. 알로사는 형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얼른 달려가 의사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형을 혼자 남겨두는 것이 두려웠다. 형을 맡아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반은 신압으로 그러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는 여전히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연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심지어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다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심하게 비틀거렸다. 하지만 알로시아가 때마침 그를 부축할 수 있었다. 이반은 자기를 침대까지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알로시아는 어떻게 용케 그의 옷을 벗기고 자리에 눕혔다. 그러고도 2시간 정도 더 형을 지켜보며 앉아있었다. 환자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고르게 숨을 쉬며 고나게 잠들었다. 알로사는 베개를 가져와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웠다. 잠이 들어가면서 미차와 이반을 위해 기도했다. 이반의 병이 어떤 것인지 차츰 이해되었다. 오만한 결단에서 우러나온 고뇌이며 또 심오한 양심이다. 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여전히 굴복하려 들지 않았던 형의 마음을 점령한 것이다. 이미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알로시아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 스메르자코파가 죽어버린 이상 더 이상 아무도 이반의 증언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그래도 가서 증언할 것이다. 알로시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은 진리의 빛 속에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섬겼다는 이유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며 정오 속에서 파멸하든지 하겠지. 알로시아는 쓰라린 마음으로 이렇게 덧붙인 뒤 다시금 이반을 위해서 기도했다.